몇 해 전 가을, 일본의 한 동물원에서 호랑이에게 참변을 당한 사육사의 이야기가 세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호랑이에게 주어지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단식일에 발생했는데요. 호랑이는 40세의 젊은 사육사의 생명을 앗아갔지만 유족들은 그 호랑이의 죽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처럼 호랑이가 오랜 시간 함께 한 사육사를 물어 큰 상처를 남기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동물원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절대 숨길 수 없는 그들의 본능은 애초에 인간에게 길들여질 대상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고민은 꽤 오래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의 전래서 장자에 등장하는 호랑이와 사육사에 대한 일화도 그중 하나인데요. 글에 등장하는 사육사는 살아있는 먹이나 자르지 않은 먹이를 주는 것을 피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호랑이의 본능인 삽먹이를 찢는 행동을 억제하고 피하려 했던 것이죠. 이는 왕의 영린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로운 자세를 강조한 일화이지만 호랑이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대에도 한 번쯤 곱씹게 되는 내용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첨단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본성을 회복한 호랑이는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죠. 호랑이를 맨손으로 무찔렀다는 허풍이 용맹함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시절, 우리 선조들의 삶에서 호랑이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까요? 산을 넘다 우연히 만났던 야생 호랑이가 불러일으키는 공포와 경외감은 아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러한 호랑이와의 만남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402년 경상도에서 겨울을 지나 봄까지 호랑이에게 죽은 사람만 수백 명이라는 기록을 보면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서도 호랑이로부터 안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405년 밤에 호랑이가 근정전뜰에 들어온 기록을 보면 호랑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산기슭에서만 볼 수 있는 동물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호랑이는 어떤 환경이든 먹이를 찾고자 돌아다니기 때문에 왕궁이나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서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에는 호랑이의 머리를 박연이나 한강 양진에 담갔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이는 가뭄을 해소하기 위한 의식적인 행위로 호랑이를 제물로 바쳐 특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기록은 문종에서 광해군 연간까지도 이어졌으며 세종연간에 가장 많은 기록이 있는 것을 보아 이는 호랑이 머리를 용에게 제물로 바쳐서라도 가뭄을 이겨내고자 했던 백성들을 사랑했던 왕의 면모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산신도에서 호랑이가 산신을 보좌하는 영험함을 가진 동물로 그려진 것처럼 호랑이는 대부분의 민화 속에서 용맹함의 상징이자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수호신으로 묘사되었는데요. 호랑이의 용맹성을 강조한 군호도나 호피도 등은 그 기백을 본받고자 주로 무관의 집무실이나 거처를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코도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사나운 두려움의 대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스꽝스러운 얼굴과 자세가 특징적이며 찌그러진 얼굴이 고양이를 닮았다고도 하죠. 조선민화박물관 소장 작품인 군호도처럼 여러 마리의 호랑이를 그리면서 어미 호랑이에게는 줄무늬를, 새끼 호랑이들에게는 표범무늬를 그려 넣은 작품도 있습니다. 설마 호랑이와 표범을 구분하지 못했던 걸까요? 사실 우리 선조들이 호랑이와 표범을 섞어서 또는 심지어 한 가족으로 그린 것이 호랑이와 표범을 구분하지 못해서는 아닙니다. 그저 호랑이나 표범이나 두려운 대상이자 생각보다 가까이 공존했던 존재였을 뿐이죠. 태조실록에는 태조가 사냥하는데 표범이 갈대 속에 엎드렸다가 갑자기 달려들었던 사건이나 정한군이 사냥 중에 표범에 물릴 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종연간에는 양주 출신 최종생 무리가 표범을 잡아내어 면포 7피를 받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용왕에게 바치는 가뭄을 해결하는 호랑이 머리나 배 100필의 가치를 가진 표범 가죽에 관한 이야기는 호랑이나 표범이 엄청난 힘을 가진 두려움의 대상일 뿐 아니라 귀한 존재로 대접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 선조들에게 호랑이는 더 가깝고 친근한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조선민화박물관 소장 자코도를 보면 우리 선조들이 호랑이의 실제 모습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들이 보고 싶은 또는 곁에 두고 싶은 형태로 그린 걸 짐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친근함은 오래도록 우리 민족의 가슴에 남아 무수한 시간을 지나 88년 서울올림픽의 벅찬 감동을 전 세계에 전하는 영광도 민화 속 호랑이를 변형한 호돌이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 3월 10일에 발행된 자코도 우표 속 호랑이도 전형적인 민화 자코도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요. 탄탄한 근육질 몸매는 어디 가고 약간 왜소한 체구의 호랑이가 언덕에 앉아 있습니다. 그마저도 한쪽 어깨로 지탱을 하고 다른 쪽 발은 살짝 들어 건방져 보이기까지 하죠. 얼굴 표정은 더 가관입니다. 동공이 풀려 깨슴칠했던 눈에 입까지 벌린 모습에서는 위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죠. 오른쪽 상단에는 어디서 뻗어 나왔을지 모를 소나무가 화면을 차지하고 언덕의 위치와 호랑이의 크기를 고려할 때 소나무의 뿌리가 있을 법한 장소는 이미 현실적인 공간을 벗어나 있습니다.
하늘로 치솟은 가지 위에는 까치 한 마리가 앉아 호랑이를 바라보고 있으며 호랑이는 마치 까치의 소란스러운 잔소리에 멍해진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공간 구성이나 호랑이와 까치의 몽환적이고 비현실적인 모습은 민화에서나 가능한 우리 선조들의 해악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부실해 보이는 자코도 속호랑이는 의외로 벽사, 즉 삿된 일을 막아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더욱 기세등등한 모습의 까치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전달자로 간주되죠. 여기에 인월, 즉 일월로 새해를 상징하는 소나무가 늘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자코도를 정월 초하루의 대문에 붙이며 1년 내내 좋은 소식만 들어오고 나쁜 소식은 막아주기를 기원했습니다. 소박하지만 누구나 가질 법한 신년 소망을 담았던 것이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내 집 대문 앞에 붙여 앞길을 쫓는 존재라면 친근한 모습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 결과가 아니었을까요? 맹수의 왕이 집주인과 친한 존재라면 누구든 못된 일을 저지르고 싶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림이 없을 땐 범호자를 크게 써서 문에 붙이기도 했는데 글자만 있어도 위험으로 인해 나쁜 일이 대문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수호의 의미만 있다면 자코도 속호랑이의 형상은 아무렴 괜찮았죠. 그래서 작화 실력과 관계없이 다양한 민화가 선조들의 가정에 파고들어 대중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견되던 호랑이는 1992년에 경북 경주에서의 공식 기록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출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물원의 좁은 울타리 안에서 야생의 기억과 본능을 잊어가는 또는 소란스러운 서커스 무대에서 조련사의 몸짓에 따라 묘기를 부리는 어딘지 애처로운 모습이 우리가 마주하는 호랑이의 모습이 된 지 오래되었죠. 표범 또한 1970년 3월 6일 경남 함안에서 호수가 수컷 표범 한 마리를 포획한 뉴스 기록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호랑이와 표범이 사라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일제강점기 동안 해로운 짐승으로 규정되면서 호랑이 97마리와 표범 624마리가 포획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표범의 경우 해방 이후까지 생존이 확인되지만 이것은 1970년 마지막으로 잡힌 표범 기사에 시가 70만 원이라는 문구처럼 돈이 되는 동물로 여겼을 때문일 가능성이 컸죠. 선조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던 두려움의 존재, 산신과 동행하는 영험한 능력을 가진 동물은 이렇게 역사로 박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민화 속 호랑이는 여전히 용맹하면서도 친숙한 얼굴을 하고 우리 앞에 있으며 매년 우리네 삶에 터벅거리며 들어옵니다.